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서른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 라는 책입니다. 이동귀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책 제목에 나이가 들어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읽지 않는다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 연령에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연령대를 지났다 그러면 읽어보면서 그 나이 때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을 했을까? 라는 어떤 과거를 좀 회상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연령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읽어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연령으로 나누지 않아도 책에서는 항상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서른에 관련된 책 제목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편하게 한번 이 책을 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그대로도 좋은 당신을 위한 하루 심리학. 왜 난 쉽게 상처받을까? 관계에서 상처받고 나에게서 탓을 찾는 섬세한 사람들의 공감 이야기.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감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목차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처음으로 프롤로그. 파트 1. 세상과 사람에 지친 당신을 위해. 챕터 1. 서른 넘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이론에 대해서 약간의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에 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물론 바뀐 거겠죠. 좋은 쪽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필히 주변에 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엄청난 의지력을 가진 분이실 테니까 내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내 스스로를 좀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서른 넘은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 좋은 쪽으로요.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든지 그 돈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예전에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했는데 바뀐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서른 넘은 사람은 좋은 쪽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껴주고 칭찬해주는 거 어떨까 싶네요. 날 사랑한다면서 바뀌지 않는 남편. 바뀌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더 알아보기.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개인의 대처 양식. 방법이겠죠? 개인마다의 방법. 챕터 2.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게 되어 있죠. 그게 또 사람의 마음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깊은 상처는 흉터가 남고 좀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어떤 상처는 또 흉이 남지 않기 마련이죠. 마음에도 비슷한 상처가 났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강도로 흉이 남고 안 남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별이 몰고 온 후폭풍. 울고 싶네요. 이별.
이별 참 무섭습니다. 안타깝죠. 더 알아보기. 연인에게 이별을 고하는 방식. 챕터 3.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더 알아보기. 이면 교류와 심리 게임. 챕터 4. 상대가 고민해야 할 단점에 왜 내가 화내야 할까요? 공은 상사의 것, 과는 나의 것. 기껏 열심히 프로젝트 했더니 공은 상사가 가로채고 그 프로젝트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문제점들은 나의 것이 되는 것. 화가 날만 하네요. 더 알아보기. 자기주장적 대화법. 어떤 대화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자분께서. 대화에 관해서 내 주장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챕터부터 한번 깊이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5.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어린 시절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더 알아보기. 자기주장적 대화법 2. 챕터 6. 부모는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입니다. 근데 저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설득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부부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겠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연인도 뭐 비슷하겠죠. 보수 대 진보는 부모 대 자식. 이거는 혹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저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 싶네요. 더 알아보기. 애착의 4가지 범주 모형. 챕터 7. 좀 더 자세히 나의 속마음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끝나지 않는 상사의 비난. 너무 힘드네요. 더 알아보기. 수직 화살 기법.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저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저도 다 처음 접해보는 거라 한번 직접 봐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챕터 8. 도대체 어느 정도면 적당한 것일까요? 이 적당하다는 표현이 애매하죠. 뭐 요리를 할 때도 여기서 소금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소금이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적당히라는 단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표현이지 단위로는 쓰일 수 없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더 알아보기. 나만의 Y차원 찾기. Y차원은 또 무엇일까요? 챕터 9. 선의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뭐 선한 마음은 주고 말아야죠.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 참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더 알아보기. 선의의 결과에 대한 분석 연습.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나서 그 선행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한번 되돌이켜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챕터 10.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기에도 짧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들만의 노래. 더 알아보기. 자기평가 소재 질문지. 파트 2.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위해. 챕터 1. 지금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꾸물거리는 사람들. 더 알아보기. 꾸물거리는 사람의 유형. 제가 좀 꾸물거리거든요. 저는 이 챕터를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챕터 2. 발표할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렵죠. 무대 공포증 같은 거겠죠. 더 알아보기.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챕터 3. 완벽주의자는 역설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만족 없는 완벽주의자. 너무 공감합니다. 뭐 어차피 제 스스로 만족을 해야 끝나는 일이 생긴다면 절대 끝을 못 내요. 그래서 끝을 못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할 정도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더 알아보기. 완벽주의의 유지 기제. 챕터 4. 하나라도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더 알아보기. 변화의 키워드 찾기 실습지. 챕터 5.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멈춰지지 않는 생각 그리고 행동. 더 알아보기. 강박증 논박하기 게임. 챕터 6. 현실 치료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기력한 어느 회사원의 하루. 더 알아보기. 현실 치료의 4단계. 챕터 7. 답을 해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졸업반. 더 알아보기. 선택의 이익과 손실 분석. 챕터 8. 때로는 남보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 시작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더 알아보기. 홀랜드 진로 적성 육각형 모형. 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분께서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챕터 9. 진정한 나는 권태와 위기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위기를 겪을 때 진정한 생존 본능을 통해서 그 능력이 좀 발휘되지 않나 싶네요. 내가 누구인지 묻게 될 때. 더 알아보기. 우울증의 진단 기준과 나에게 쓰는 편지. 챕터 10. 노력 없이는 성취도 없습니다. 지름길과 효율성의 함정. 배철원 교수님은 이 지름길을 삶에서 겪는 고난과 같은 것들에 좀 비유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어야 그게 지름길이라고. 더 알아보기. 쑥달 목표 지향성과 수행 목표 지향성.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만 봐도 꼭 30대 읽어야 할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30이 아니더라도 20대, 40대, 50대, 60대, 70, 80대도 마찬가지겠고요. 읽을 수 있다면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목차 소개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롤로그. 지난 20년 동안 심리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을 떠올립니다. 저마다의 고민과 희망을 지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30쯤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변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30 이전의 사람들은 30이 되면 일에서든 사랑에서든
성공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섬세한 성격 또한 완전히 바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죠. 미래는 불확실하고 책임질 일은 많아집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는 삶을 삽니다. 나름대로 애썼지만 30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사는 게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는 30을 아직 미숙하다는 의미에서 설은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서럽다고 해서 설운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30 역시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소명을 찾아가는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좌절이라는 도돌이표는 피할 수 없고, 그때의 내 모습 또한 기대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성장 과정은 가파른 직선형이라기보다는 완만한 나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느릿한 성장 속에서 30이라고 급격히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30을 바뀌어야 할 의무가 아닌 바뀌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는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성격이 섬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30이 지나도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고 많이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해받을 수 없는 고민과 상처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변화하고자 애씁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기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의 아픔을 공감한다가 아니라 공감하고 싶다이며 이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그래도 30의 녹록지 않은 세상을 경험했고 경험할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처럼 생기고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여러분 자신을 용기로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 30을 포함해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당당히 그리고 설렘으로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책은 때때로 세상과 사람에 지쳐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작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삶은 때로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왜 더 쉽게 상처를 입을까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며 개선하려는 노력도 왜 내가 해야 할까요? 왜 더 잘하려는 의지와 정교한 계획이 있어도 변화를 이루기가 어려울까요? 이 책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찾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들의 노래를 부르도록 두고 당신은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나의 가치는 세상과 타인의 평가에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세요. 그때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해온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고민과 아픔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자기 안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힘들어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풍경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각 장의 내용 역시 일부는 서로 연관되거나 중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이 책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주제부터 먼저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각 장은 대체로 주변에 있을 법한 누군가의 고민을 담은 사례로 시작되며 모든 사례는 저의 상담, 생활 지도 및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민의 이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이나 태도에 대한 제언이 이어지며 각 장의 말미에는 그 장의 주제와 관련한 심리학적 지식 및 테스트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참고 문헌을 통해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이나 경험이 주로 담겨 있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했음직한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대화하듯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희 박사 과정을 지도해 주신 해프너 교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삶의 매 순간 따뜻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가는 것은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피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서라. 제게 해주신 말씀 늘 기억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자의 늑장을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북21 출판사 김영곤 사장님, 인문기획팀 정지은 팀장님과 김찬성 대리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출판을 제안해주신 신정숙 본부장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전반부 초고에 대해 유익한 피드백을 해주신 7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주관해주신 함경애 박사님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 긍정심리학과 변화 과정에 대한 즐거운 논의를 함께 해주신 카톨릭대학교 이희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홍세희 교수님, 박현주 교수님, 김광식 박사님, 장석환 교수님, 박성현 교수님, 이하 여러 지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격려해주신 윤효균 교수님과 김정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 및 교육대학원 제자들, 상담연구모임, 동행회원들,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어연구교육원 유연경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관심 고맙습니다. 매 순간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원고 전체를 함께 검토하고 세부적인 피드백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준 사랑하는 아내 임현우 교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끝으로 2015년 여름 갑자기 소천하신 석사과정 지도교수 이장호 교수님, 그리고 선물처럼 왔다가 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떠난 제자 정상목 선생을 추모합니다. 세상과 사람에 지친 그래도 변화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드립니다. 2016년 가을, 이동귀. 파트 1. 세상과 사람에 지친 당신을 위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있으면 행복하고 또 누군가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려한 당신, 그래서 더 많이 억울하고 속상한 당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도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그 선물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 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상대방에 대한 당신 자신의 태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노래를 부르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타인이 정의하도록 두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뿐입니다. 챕터 1. 30 넘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날 사랑한다면서 바뀌지 않는 남편.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연애 시절과 달리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남편이 사용하고 난 욕실을 들여다보면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치약이랑 면도 거품이 여기저기 묻어있는가 하면 헤어드라이어는 한 번도 제자리에 놓여있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런 분이 계세요. 무엇보다 변기 속 뚜껑이 항상 올라가 있어서 급할 때 모르고 앉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 보았던 남편의 깔끔한 모습의 이면을 알고 나니 결혼은 정말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욕실을 사용한 뒤 다른 사람을 위해 세면대에 묻은 물방울도 닦고 떨어진 머리카락도 치우는 성격인 저로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남편에게 욕실을 깨끗이 사용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화도 내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자 그런 남편이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런 요구 하나 안 들어주는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 남자와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은 걱정도 앞섭니다. 근데 이거는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 방식이 그런 거지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과는 전혀 별개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형이랑 굉장히 오래 붙어서 살았는데 형이 그래요. 저희 형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매번 저랑 다투는 게 그 제자리에 물건을 두지 않아서였는데 그렇다고 형이 저를 싫어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치고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사이가 좋고 형이 저를 많이 아껴줘요. 많이 아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씨 좋은 형인데 근데 꼭 물건은 제자리에 두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냥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하나 했을 때 그 사람의 본심까지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불행을 좀 일부러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미리 말하자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30 넘은 사람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기는 하지만 왜 하필 30살이 기준이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30 넘은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부분 저의 상담 경험에 기초한 것이지만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기질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이런 성향 또한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후기 청소년기 혹은 전기 성인기에 속하는 20대까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므로
어느 정도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30대부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특성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으로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30대 이후에도 아주 특별한 사건,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천재지변 혹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성격이나 습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바뀌지 않죠. 대인관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까운 누군가를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욕구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 실수가 좀 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깔끔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욕실을 사용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믿는 당신은 남편이 자신을 배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욕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남편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서로에게 실망한 나머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갖거나 부부관계가 위기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의 신념은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도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중요한 어떤 문장이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밑줄을 그으시지 않아도 딱 한눈에 보실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의문을 먼저 던진 뒤 답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의문은 분명한 답이나 설명을 찾기 어렵고 설령 답을 찾았다 할지언정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라는 질문은 은연중에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일부러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네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없겠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 바뀌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념과 습관을 쫓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바람에 따라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꺼이 수용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실존적인 질문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첫 번째,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세요. 나 자신을 포함해 30 넘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치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할 때 성격 검사를 해보면 두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해 설명해주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래서라고 인식하면서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갈등의 책임은 두 사람이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화가 나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도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등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화를 잘 내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최소한 당신과 상대방의 책임은 50대 50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이 먼저 날 서운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한 건 맞겠죠. 상대방이 먼저 했을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어쨌든 그 책임은 50대 50이라는 거니까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 나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갈등을 좀 빨리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넌 도대체 왜? 라는 말이 떠오르면 거기에서 멈추세요. 너는 항상 그런 식이더라. 혹은 한 번도 내 말을 진득하게 들어주지 않아. 라는 등의 말은 상대방을 자극해서 서로 비난하기 게임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항상, 결코, 단 한 번도 등과 같은 단정적인 말투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을까요? 화가 났을 때는 나는 우리 결혼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불편해 와 같이 나 자신을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대화하는 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나를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대화하는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은 특히 내 쪽에서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뭐뭐 하기를 바랬을 텐데 정말 속상하겠다 라는 식이며 이런 대화법을 너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화가 나는 건 역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화나는 감정 자체를 참기 어렵다면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자신의 진심을 잘 반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어 결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날 때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화를 냈다면 먼저 진솔하게 사과하세요. 다섯 번째, 왜 이토록 화가 나는지를 생각해보고 당신의 그 예민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난은 참아내지만 가족, 특히 본가나 친정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몹시 화가 나서 결국 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비교는 진짜 하면 안 돼요. 그죠? 비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말을 자르고 끼어들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몹시 불쾌해합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상처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쉽게 상처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부분에 예민하고 화가 잘 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상대방이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대처 방식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다음은 라인홀드 니부어의 평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챕터 2.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별이 몰고 온 후폭풍. 저는 한 달 전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해서 오랫동안 따라다니다 사귀었고 또 깊이 사귄 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터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석 달 전에도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로 매달렸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두어 달 지나 여자친구는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제 삶은 모든 게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공교롭게 집안 형편도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사 되는 일이 없는 현실이 비관스럽기만 합니다. 그동안 여자친구에게만 매달리느라 다른 친구들과의 교류를 소홀히 해서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딱히 연락할 만한 친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의 생일이며 기념일을 챙기느라 긁어댄 카드 비용을 지금껏 갚아야 하는 제 처지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그녀가 캠퍼스에서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본 뒤로는 도대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 남자친구를 사귄 그녀에게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자꾸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괴롭기만 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실현 자체가 큰 고통인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고 아직 마음의 정리를 못하고 있는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지하게 사랑한 첫 연인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 이별의 이유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에서 그 관계를 종결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 서로 좋아했던 기억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자책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겠죠.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관계가 갑자기 끝나버리면 한순간 나사빠진 기계처럼 멍해지고 허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견 사랑이 떠나가고 결과적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느껴지지만 두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시간들은 물론 싸운 시간들도 변함없이 실제합니다. 이별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시간들은 두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순간이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실현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나만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고 설상가상 다른 일들마저 잘 풀리지 않으면 피해의식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실현 이후에 발생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은 실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일은 실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학점이 떨어진 것 또한 실현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은 본인의 대처나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적어도 실연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까지 연결지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더하는 것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연 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자책감을 갖거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한 상대방에게서 배신감이나 분노감을 경험합니다. 얼마 동안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이별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서 반응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오래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이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은 두 사람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이별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처럼 쌓여서 막상 이별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나 촉발 사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관계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좋았던 일들은 그것대로 소중히 기억하고 힘들었던 일들은 시간이라는 강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자유입니다. 비록 실연의 그림자로 고통받고 있다 해도 특정한 장면을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침투 사고의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연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과 애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대상, 가족, 친구, 반려동물을 잃는 일일 것입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또 오랜 것일수록 애도의 과정은 깊고 어렵습니다.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이 장의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잃었을 때 애도의 과정을 평가하는 증거 중 하나가 남겨진 가족들이 떠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굳어 있다면 애도의 과정은 훨씬 더디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떠난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슬픔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떠난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거나 기도와 같은 의례를 함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애도 과정 중 매년 상실이 발생한 그날이 다가오면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를 기념일 반응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대상을 잃은 사람의 주변인들은 이런 기념일 반응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좀 더 신경을 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드물지만 심리적 외상이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일정 기간 동안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한 후 외상, 상실을 경험하기 전의 기능 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은 내적 성장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버나노 교수가 발견한 현상으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상 상실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 또한 정서적 지지를 필수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상 상실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교와 영성적인 영역에서의 노력이나 외상, 상실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의 자조 모임도 이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연인에게 이별을 고하는 방식. 콜린스와 질레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연인에게 이별을 고할 때 흔히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떤 이별 방식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콜린스와 질레트의 연구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만남 자체 회피하기. 상대방은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라서 헤어져야 한다거나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설득하기. 연인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먼저 관계를 끝내게 만들기. 이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과 언쟁 시작하기. 못되게 굴고 과대한 요구하기. 내가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서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이건 너무 슬프네요. 위의 방법들, 만남을 회피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그냥 끝내. 혹은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관계 끝내게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아프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가지고 그 상대가 듣게 만드는 거, 이건 정말 최악이네요. 너무 최악이다 이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이별을 통보하거나 앱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접촉을 차단하기. 네, 이거는 요새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별하기 좋은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건 또 뭘까요? 이별하기 좋은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별의 수순 밟아가기. 공항에서 출국 수속 밟는 것처럼 순서대로 딱 이렇게 이때쯤 이별해야겠다. 이때가 딱 좋아. 좋은데? 방학인데? 오케이. 이때.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연구한 이 두 분의 어떤 연구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서른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른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라는 책의 제목이 왜 지어졌는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서른 정도까지 살았으면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잘 바뀌기 어렵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 그리고 서른이면은 뭔가 엄청난 성장 혹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사회적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서른이 아니어도 20대 때 그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0, 50, 60, 70, 80, 90까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 유익함 혹은 재미와 유익을 모두 갖춘 책들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